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국을 동경했던 것 같다. TV에서 더빙으로 방영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마징가, Z, 들장미 소녀 캔디,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등을 재미있게 보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그것들이 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커져갔고 TV 아동극 말괄량이 삐삐가 스웨덴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선망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콘티키오의 모험이라는 학습 만화를 재미있게 보면서 토르 헤에르달의 조국 노르웨이라는 나라에도 관심이 생겼던 것 같다. 어린 시절에는 낮 시간에 TV 방영을 안 하니 심심해서 뒹굴거리다가 말 뜻도 모르면서 종종 TV를 켜서 본 AFKN을 통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서울 올림픽을 목전에 두었던 1988년 7월 말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한일 해양소년단 교류의 차원으로 간사이 지역 위주로 일본을 방문했던 것이 나의 첫 해외 나들이였는데 당시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서 겨우 갈 수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여행 나이 제한이 있던 시절이어서 1988년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인 사람이 일본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는 여권과 비자 이외에도 초청장이 필요했다. 당시 상호 교류 협약을 맺고 있던 도쿠야마 해양소년단에서 내가 살던 지역 해양소년단으로 단체 초청장을 보내줘서 겨우 방일이 가능했는데 반대로 도쿠야마 해양소년단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여권만 있으면 되었으니 뭔가 평등하지 않은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988년에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능가하던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부자 나라였고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전반적 생활 수준이 20년 이상 뒤처진 개발도상국 그 자체였다. 7박 8일의 짧은 일본 여행이었지만 책이나 미디어, 학교에서 배워서 인식하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다른 선진국들도 언젠가는 여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내가 일본을 방문했던 1988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학생 배낭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1986년까지는 일반인이 해외로 여행을 다녀온다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했고 5공화국 말기인 1987년에 만 40세, 1988년부터는 만 30세로 연령 제한을 조금씩 완화해가는 조건으로 해외여행을 허가했지만 만 20세 전후의 대학생들과는 여전히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1989년 1월 1일이 되면서 드디어 해외여행 연령 제한이 없어지면서 대학생들의 해외 배낭여행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결정적인 장벽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무리 법과 제도의 제약이 없더라도 1989년에 가난한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여행 비용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겠지만 이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해결책이 나왔다. 1989년 2월 2일 육공화국에서 대학생 과외를 전면 허용하면서 대학생들이 합법적이면서 수월하게 여행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시는 요즘처럼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나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 등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 재학생들은 목돈을 쉽게 만질 수 있었다. 1989년에 동네 중국집 짜장면 가격이 800원 정도였는데 고등학생을 주 2회, 회당 2시간씩 가르치면 즉 한 달에 18시간 정도 과외 아르바이트하면 3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고 2건 하면 달에 60만 원, 3건 하면 달에 90만 원을 벌 수 있었으니 89년도 1학기 아르바이트로도 1989년 여름방학에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환율도 한몫을 했다. 1989년 여름 원달러 환율은 한 달러당 670원 수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해외여행이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로 가장 원화의 가치가 고평가된 시기여서 1989년 여름에 대한민국 대학생 배낭여행 1세대가 탄생하는 것을 거들었다.
그러면 1989년 여름에 대한민국 대학생 배낭여행 1세대는 왜 유럽으로 몰려갔을까? 견문을 넓히고 싶은 욕구가 강한 대학생 배낭여행의 특성상 휴양지나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지역은 배제되었고, 결국 크게 보면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세 지역이 유력한 후보군이었다. 일단 일본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권 이외에도 비자의 장벽이 있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스케일이 작았으며 당시 대부분의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일본어가 낯설어서 선호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나마 익숙한 외국어인 영어가 어딜 가나 100% 통용된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었으나 스케일이 너무 커서 출국과 귀국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컸고 거기에다 비자의 장벽까지 더해져서 배낭여행지로 선호되지 않았다. 유럽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영어로 커버가 되고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비자를 요구하지 않아서 진입장벽이 낮았다. 그리고 유레일 패스라고 하는 기차 정기권을 구매해 잘 활용하면 한 달 동안의 교통비가 상당 부분 절약되고 야간 열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숙박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인 메리트도 만만치 않아서 1989년 여름 대한민국 1세대 대학생 배낭여행자들은 유럽으로 떠났다. 1세대 배낭여행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였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해외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던 시기여서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해봤자 유럽 유학을 막 다녀온 교수나 선배들에게서 아름아름 주워듣는 정도였고 지금처럼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거나 현지에서 모바일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거나 예약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무모하게 부딪혀가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돌아온 1세대 배낭여행객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존경스럽다. 1세대 배낭여행객들의 눈물 젖은 경험과 정보를 취합해서 1990년대 초반에 우리는 지금 유럽으로 간다라는 이름의 유럽 배낭여행 안내 책자가 나왔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나를 포함한 2세대 배낭여행객들은 한결 수월하게 유럽으로 떠날 수 있었다. 나는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로 김영삼 정부가 막 출범하던 1993년에 대학에 입학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여권 발급 관련 행정 절차가 많이 더뎠기 때문에 7월 초에 유럽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 말 정도에는 준비를 해야 했다. 당시 친한 친구랑 1학년 여름방학인 93년 여름에 유럽으로 떠나기 위해서 여행사에서 일정과 비용 등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내 말을 다 들으시더니 차분히 내 돈으로 가라 라고 하셨다. 순간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창피함이 확 몰려왔고 나의 철없음을 자책했다. 그 길로 집을 나서 근처 아파트 게시판마다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지를 붙였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나는 대학생 과외 아르바이트 공급자로 인기가 있는 포지션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번 돈 중에서 15만 원은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서 94년 봄이 끝날 무렵에 내 통장에는 260만 원이 모였다. 친한 친구는 93년에 여행사에서 사전에 숙소까지 정해주는 3주짜리 패키지 배낭여행을 다녀왔었고 나도 비슷한 여행을 상상하면서 94년 5월 말에 지역의 한 여행사를 방문했다. 그런데 당시 나를 상담해주던 여직원이 대뜸 하는 말이 여대생들도 용감하게 5주짜리 자유 배낭여행을 가는데 건장한 남자 대학생이 왜 패키지 배낭여행을 생각하냐고 하면서 약간 나를 나무라는 듯이 이야기했다. 결국 나는 설득되었고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자유 배낭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는 그 여직원이 나를 생각해줘서 그렇게 권유했다고 생각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행사에서는 패키지 배낭여행을 취급 안 했거나 패키지 배낭여행의 정원이 다 차서 자유 배낭여행을 적극 권했던 것 같다.
3주짜리 패키지 배낭여행과 5주짜리 자유배낭여행이 총비용 측면에서는 비슷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만약 3주짜리 패키지 배낭여행을 갔다면 북유럽 4개국 여행을 못했을 것이다. 3주짜리 패키지 배낭여행은 인솔자가 있고 타야 할 기차, 묵을 숙소도 다 결정되어 있어서 편하기는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자율성이 없이 정해진 일정을 따라야 했다. 반면 5주짜리 자유배낭여행은 자기 마음대로 여행을 디자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번 떨어지는 도시마다 스스로 숙소를 구하고 교통편을 예약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었다. 날짜별 일기를 요약한 유튜브 쇼츠에 나와 있듯이 그러다 보니 비엔나에서 체코 대사관을 못 찾아서 프라하 관광을 포기하기도 했고, 로마에서 늦잠 자서 베네치아 관광을 포기하고 파리에서 또 늦잠을 자서 브뤼셀 관광을 포기하기도 했다. 1994년으로부터 17년이 지난 2011년 9월에 베네치아는 여행할 기회가 있었지만 프라하와 브뤼셀은 내가 여생 동안 방문할 기회가 있을지 의문이다. 5주간의 배낭여행 기간 동안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렴한 슈퍼에서 산 빵과 잼, 과일, 소시지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았고,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는 날은 그나마 제대로 먹는 느낌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작은 사치를 부리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스커모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이스크림 바인 매그넘이었다. 영국 런던에서 제일 먼저 먹어보았는데 가격이 1파운드로 당시 환율로 1250원 정도였다. 1994년 당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바가 빙그레에서 나온 메로나였는데 가격이 200원이었으니 1250원짜리 아이스크림 바는 확실히 배낭여행객에게는 사치품이었지만 너무 맛있게 즐겼던 기억이 있다. 요즘에는 같은 회사 제품을 인터넷을 쉽게 주문 가능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비슷한 퀄리티의 아이스크림 바를 먹을 수 없어서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유튜브 쇼츠에도 나오듯이 나는 여행의 종착지인 파리에 도착함과 동시에 여행 책자를 잃어버렸는데 이때는 매번 새로운 나라와 여행지에 맞닥뜨리는 배낭여행 자체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크게 문제없이 여행을 이어나갔지만 만약 여행 초반에 여행 책자를 잃어버렸다면 크게 낭패를 봤을 것 같다. 그리고 나 또한 피렌체에서 하마터면 유레일 패스와 카메라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유럽 현지에서 소매치기에게 여권이나 유레일 패스, 여행자 수표 등을 도난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큰 고통을 겪으셨다. 치안만큼은 우리나라가 웬만한 유럽 국가보다 낫다고 그때도 생각했었던 것 같다. 여행이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 5주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출했고 나는 그나마 야간 열차를 많이 타서 같은 기간을 여행한 다른 배낭 여행객들보다 지출이 적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 1994년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두드러졌고 내가 쓴 유튜브 쇼츠 일기에도 무더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들은 이야기로 원래 독일 같은 경우는 여름이 무덥지 않아서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냉방 장치가 잘 팔리지 않았는데 그 해는 판매량이 유독 많았다고 들었고 많이 걸어야 하는 배낭여행객의 특성상 열악한 기후 조건이었다. 돌이켜보면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바티칸, 스위스, 스페인, 모나코, 스페인, 프랑스 16개국을 5주 동안 강행군하는 일정은 만 19세 6개월의 젊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다. 만 50세를 바라보는 지금은 돈을 주고 가라고 해도 못 갈 수준의 힘든 일정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로화가 나오기 전이라 국가가 바뀔 때마다 환전하는 것도 스트레스였고 수수료와 동전 때문에 보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았었다. 이후 매년 수많은 대학생들은 선배들을 직간접적으로 길잡이 삼아 매년 여름 유럽으로 나갔고
겨울에는 높은 위도로 인해 해가 짧아 관광에 적합지 않은 유럽의 특성상 배낭여행의 비수기였다. 1997년 하반기 IMF가 터지면서 1998년 여름에는 고환율과 경제적 이유로 유럽 배낭여행의 명맥이 끊어졌다고 들었다. 요즘 대학생들은 유소년 시절부터 해외여행에 익숙하고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방학 때 해외에 나가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도 않고 교환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 등 소위 말하는 스펙에 도움이 되는 현지 밀착형 경험을 원하는 듯하다. 내가 유럽으로 나갔던 1994년 여름에는 지금보다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 훨씬 수월했고 심지어 대학 졸업반이었던 배낭여행자의 일부가 갑작스런 취업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하는 촌극도 가끔 벌어졌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당시 대학생들은 당장의 경제적 여유는 많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했고 지금 대학생들은 당장의 경제적 여유는 예전보다 나을지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훨씬 더 큰 것 같다. 이 또한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쓴 배낭여행기는 30년 전의 기록이니 여행 정보로서는 완전히 죽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누군가가 내 기록을 보고 희미한 기억을 떠올려 빛나던 시절을 추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잠시나마 행복했던 감정을 떠올리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나 또한 보람되고 뿌듯할 것 같다.